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속 인물 이야기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정탁 이순신을 죽음에서 구하다라는 이야기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순신을 과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인물 꼽으라면 역시 서해 유성룡을 꼽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교과서 격인 아동 도서들에 보면 서해 유성룡과 이순신의 어린 시절의 인연들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정탁이 이순신의 죽음에서 구하다라고 하는 정탁과 이순신의 관계에 대해서는 좀 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탁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포 정탁은 1526년에서 1605년까지 생애를 살았습니다. 정탁의 그 항맥과 관련해서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남명 조식하고 태계 이황이 등장을 하죠. 이 남명 조식과 태계 이황은 1501년생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은요, 기록에 보면 평소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서로 존경하고 또 그러면 서로 요즘 말로 하면 라이벌 의식이 있었다고 그럴까요? 좀 그런 것도 있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황은 이제 안동 지역 청량산 경상 자도가 되는 거고요. 남명조식은 진주 경상 우도 지리산을 중심으로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남명조식과 관련해 가지고요. 지리산이 전라도 쪽하고도 연해에 있어서 남명 제자들 중에 전라도 쪽 인사들이 많다고 하는 부분들도 좀 기억해 볼 유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를 끌고 가게나 제가 이렇게 했는데 남명 조식에게 이제 그 정탁이 가르침을 받을 때 남명 조식이 해줬다는 이제 그런 말인데요. 이 이야기가 이기옥이 쓴 일기에 이제 나옵니다. 이기옥은 남명 조식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약포상공 정탁이 말하기를 젊었을 때에 남명을 배웠는데 작별에 임하여 남명이 호련히 말씀하시기를 내 집에 소 한 마리가 있는데 군이 끌고 가게 하니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자 남명이 웃으며 말하기를 군의 말과 얼굴빛이 너무 민첩하고 날카로우니 날랜 말은 넘어지기 쉬운지라 더디고 둔한 것을 잠작해야 비로소 멀리 갈 수 있으므로 내가 소를 준다는 것이다 라고 했다. 그 수십 년을 다행히 큰 잘못 없이 지낸 것은 선생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명이 이 소를 가지고 정탁을 훈도하면서 한 말을 비추어 보면은 이 정탁이 굉장히 총민한 기국의 활달한 성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본인 스스로도 수십 년을 지내면서 큰 탈이 없다라고 한다면 바로 남명의 이런 가르침들을 잘 지켰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정탁이 처음에 과거에 급제했을 때 이진경이 이제 정탁을 보고 큰 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뭘 하기를 용모가 암용과 비슷하니 훗날 반드시 크게 쓰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정탁과 관련된 이야기가요. 김시향의 북의 기문의 일화를 역시 이제 연례실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문정왕후가 서슬이 펄어던 명종 초년에 문정왕후에 맞섰던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정탁이 시골에서 떨치고 일어나 교서관 정자가 되어 향실에서 이제 숙직하고 있을 때에 문정대비가 부처에게 공양하려고 향실에 있는 향을 가져오라고 이제 명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공이 말하기를 이것은 교는 이제 제왕이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을 말하고 사는 사직을 이제 제사 지내는 건데요. 교사에 바치는 물건이다라고 하여 거절하고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문정 대비가 크게 놓아요. 법사에 내리도록 명하니 명성을 크게 떨쳤고 이후에 청직과 요직을 역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이제 보면 이제 정탁의 어떤 기상들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알 수 있고요. 북유기문에서 김시향이 또 이제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됨됨이가 온화하고 공손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공손하다는 기록이 있었는데 비록 노복이라 할지라도 일찍이 악한 말로 꾸짖은 적이 없었으니 그 후덕함이 높은 지위에 오를 만하였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북유기문의 이제 저자인 김시향은 당시의 서인입니다. 정탁은 태계와 남명계의 학자이기 때문에 동인이죠. 이렇게 당색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평을 내리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이제 정탁의 원만무변한 성품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정탁은 동인이었지만 당시 이제 서인의 영수였던 영의정 윤두수와도 친분이 굉장히 각별했다고 합니다. 정탁이 이제 벼슬을 그만둘 생각으로 휴가를 얻어 고향으로 이제 내려오자 윤두수가 한강까지 직접 나와 작별을 하면서 아쉬워하는 석별의 시를 썼다고 할 정도로 어떤 정파를 넘어서서 서로 간에 교분을 닦았다라고 하는 부분들 역시 이것들은 정탁의 어떤 성품들하고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정탁과 관련해서 이제 특징적인 거라면 임진왜란 때 명장들을 추천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곽재우, 김덕령, 이순신 이렇게 세 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묘비에 보면 이제 각각 나와요. 곽재우는 남명조식의 손녀 사위가 되는 거고 김덕령은 전라도 쪽 인물이죠. 임진왜란 직전에 임금의 명에 따라 각기 알고 있는 인물을 청거하였는데 공이 정탁이 곽재우, 이순신, 김덕령 등이 제주가 장수가 될 만하다고 청거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덕령과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은 김덕령이 전라도 담양에서 의병을 일으킨 뒤에 거제도 외적을 공격할 때 선봉장으로 이제 활약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그 김덕령이 도 채찰사인 윤군수의 노비를 벌하다가 이제 죽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윤군수는 바로 윤두수의 동생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김덕령이 이제 투옥이 되는데 이때 이제 정탁이 구명운동을 해서 이제 풀려 나오게 되고 그러나 후에 김덕령이 이몽황 용모 사건에 또 이제 휘말려서 이제 체포돼서 그때는 어떻게 구원하지 못하고 결국 죽게 돼서 안타깝게 여겼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요 이순신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서해 유성룡과 정탁의 이야기를 조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해 유성룡은 명상이고 명신이죠. 특히 임난의 그 국난의 시기들을 거치면서 유성룡이 그 국난의 상황들을 헤쳐나왔던 이야기들은 아주 유명하고 또 유성룡이 그 시기를 기록한 징비록은 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징비록만이 아니라 정탁 또한 그 임난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용사일기입니다. 이 용사일기 또한 상당히 중요한 그 임진왜란 관련 기록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탁하고 유성룡은 바로 모두 이황의 제자들이 되고요. 근데 유성룡은 정탁보에 비해서 16년이 연하 어리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둘 다 태계 제자가 되어서 또 이 두 사람이 바로 이 이순신의 어떤 신원을 하고 또 이순신이 그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또 후견인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또 공통적인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야기의 중심은 정탁이 바로 이순신을 구한 이야기들과 관련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정유재란이 이제 발발하기 직전에 이제 조정에서 당시에 이제 삼군 수군 통제사였던 이순신에게 가토 기요사마를 공격하라는 이제 명을 내리게 됐죠. 근데 이제 이순신은 이제 이 명을 듣고 출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혹자의 기록에 의하면 출정을 했지만 이미 뭐
이미 지나갔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뭐 있고 또는 뭐 등등 이야기 있습니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출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순신은 이 부분이 일종의 적의 계략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으로 의심을 했기 때문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출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명령 불복종으로 이제 파직이 되고 이후에 국문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요 사건과 이제 관련돼 있는 그 이야기들 조금 더 이제 들어보면 이제 당시에 일본과 부산을 이제 오가면서 이중첩자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요시라라고 하는 인물이죠. 이 요시라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당시에 누구냐면 경상 우병사였던 김응서에게 이제 1급 정보를 흘리게 되는 겁니다. 바로 외장 갓도가 뭘 모일날 군사를 이끌고 바다를 건너오니까 조선의 수군들이 기다렸다 공격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김응서가 조정에 이제 첩보를 이제 알리게 되고 이순신에게 출정을 명령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순신은 이걸 외적의 계략으로 판단하고 이제 출정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이제 명령 불복종으로 이제 국문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외적이 일본 이제 왜군들이 일본은 이제 계략이었기 때문에 이순신을 제거하기 위한 책략이었다 이제 그렇게도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당시 이제 조선에서의 이 국문을 당하게 되는 과정들은 굉장히 혹독했다라고 하거든요. 거의 반죽음 상태라고 그러는데 선조가 이제 당시에 우부승지 이제 국문을 했던 김홍미에게 내린 전계에 보면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이순신이 조정을 기망한 것은 임금을 무시한 죄이고 적을 놓아주고 공격하지 않은 것은 나라를 저버린 죄이고 심지어 남의 공을 가르치고 모함까지 한 것도 험중한 죄다. 이렇게 죄상이 허다함으로 용서할 수 없으니 법률로 다스려 죽여야 함이 마땅하다. 신하로서 임금을 속인 자는 반드시 죽이고 용서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서슬퍼런 선조의 명이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 상황에서 이순신의 목숨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풍전등화의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이제 72세였던 노대신이 상소를 올리는데 바로 그가 바로 이제 우의정을 지낸 지중추부사 이제 정탁의 논구 이순신 차라고 하는 이제 상소문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에 보면 이제 이런 글을 쓰는 거죠. 이순신은 장수의 재질을 지녔으며 수륙전에 뛰어난 재능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물은 쉽게 얻을 수 없을 뿐더러 백성들이 의지하는 바가 무척 크고 적이 매우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만일 제명이 엄중하고 조금 더 용서할 구석이 없다고 판단해서 공과 죄를 서로 비교해 보지 않고 앞으로 더 큰 공을 세울 것인지도 생각하지 않고 또 그간의 사정을 규명하지도 않고서 끝내 큰 벌을 내린다면 공 있는 자와 능력 있는 자들은 앞으로 나라를 위해 더 이상 애를 쓰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선조의 이제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상소를 올리게 되는 것이죠. 정탁의 상소가 이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유성룡, 이원익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순신의 처벌을 이제 반대하고 나서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선조의 마음을 이제 돌려놓게 되는 것이고. 이순신은 죽음 직전에서 이제 배구종군에 하게 되고 결국 이제 감옥에서 고초를 겪은 28일 만에 이제 풀려나게 되고 그 이제 풀려나와서 바로 그 유명한 명량대첩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정탁의 구명으로 이제 배구종군한테 이순신에게 선조는 다시 이제 삼도 수군 통제사를 이제 맡깁니다. 하지만 당시 이제 전황으로 보면 전세 라카일로를 치닫고 있었고요. 그 유명한 남은 배가 13척이 남아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때 이제 이루고 나서 한 달 뒤 이순신은 필생즉사의 각오로 명량에서 133척의 외적을 맞아서 세계 해전사에서 기록되는 대승을 거르게 됐죠. 바로 이것이 이제 명량 대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후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순신을 발탁한 사람은 유성룡이고 위기에 빠진 이순신을 구한 사람은 정탁이다. 이렇게 평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인연으로 추무공 후손들은 얼마 전까지도 정탁의 제사 때 매년 참사하고
오친도 약포 할아버지라고 이제 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역사를 볼 때에 이렇게 서해 유성룡 또 우리 이혼익 이런 분들의 많이 알려져 있는 분들도 있지만 또한 약포 정탁처럼 또 이러한 인물들이 있어서 결국에 이순신이 명량대첩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안에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들 또 그러한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더 풍부하게 더 깊이 있게 가져가는 또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인물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